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천 사이버 진로교육원 메타버스 세계사 특강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된 송중길 선생님입니다. 지난 1차 강의 때 서아시아 세계의 시작,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아시리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사산 왕조 페르시아, 이슬람 세계의 형성과 발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이 시스템으로 강의하는 것이 처음이라서 조금 어색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적응도 끝났으니까 더욱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이후 강의, 2차, 3차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셀주크 투르크와 이슬람 문화까지 살펴보았었는데요. 이제 때는 바야흐로 13세기 말 몽골의 태풍, 칭기스칸의 몽골의 태풍이 서아시아를 휩쓸고 간 이후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아시아에서 아바스 왕조 그리고 셀주크 투르크, 몽골 등의 강자가 사라진 힘의 공백 상황에서 이 서아시아의 주도권을 잡은 국가가 바로 오스만 제국입니다. 오스만 제국은 이 튀르크 계통의 오스만 부족이 건설한 국가인데요. 지금의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서 건국하면서 이 비잔티움 제국과 경쟁을 거치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당시 비잔티움 제국은 찬란했던 강대국의 모습을 잃어버려 내부 분열 그리고 지방 세력 등의 성장으로 쇠퇴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이를 틈타서 오스만 제국은 투철한 정사 정신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력을 확대하게 되죠. 이렇게 성장을 이어가던 오스만 제국은 발칸반도 대부분을 지배하면서 유럽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확장은 계속되어서 결국 1453년 7대 술탄 메흐메트 2세 때 비잔티움 제국이 가진 마지막 영토인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잔티움 제국은 멸망을 하게 된 것이죠. 메흐메트 2세는 19살의 술탄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러고 야심찬 콘스탄티노폴리스 정복 사업을 실시하게 되죠. 메흐메트 2세는 아나톨리아 반도, 지금의 튀르키예가 자리 잡고 있는 반도입니다. 여기에서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들어가는 양 입구에다 성체를 세웁니다. 그쪽으로 들어가는 모든 선박을 통제하기 위함이었죠. 혹시나 모를 비잔티움 제국에 대한 유럽의 도움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6해군의 군사까지 모두 준비를 마친 메흐메트 2세는 콘스탄티노폴리스 총공세를 시작합니다. 메흐메트 2세의 총공세에도 불구하고 천혜의 요새였던 콘스탄티노폴리스는 그렇게 쉽게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이 지형적 특성을 활용해서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들어오는 입구, 골든혼 또는 금강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만의 좁은 입구를 사슬로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박이 들어오지 못하고 결국 해전을 수행할 수 없는 방어 전술을 구사하기 위함이었죠. 메흐메트 2세는 고민을 하다가 이러한 정치되어 있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아주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바로 골든혼, 금강만을 바다로 통해서가 아니라 육지를 통해서 넘어가자는 것이죠. 선박을 육지로 상륙시켜서 배를 육지로 이동시켜서 육지로 넘어서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진격하는 그런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어찌 보면 황당하고도 무모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작전은 성공합니다. 비잔티움 제국이 이걸 보고 안 되겠구나 하는 전쟁의 의지가 꺾여버려요. 그래서 결국 이 작전 이후에 콘스탄티노폴리스는 함락되었고요. 천년의 역사를 이어오던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 제국도 그리고 콘스탄티노폴리스, 천혜의 요새였던 콘스탄티노폴리스도 오스만 제국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메흐메트 2세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한 다음에 성 소피아 성당을 개칭을 합니다. 그곳에서 이슬람 예배를 진행하면서 이 지역에 새로운 지배자가 등장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그리고 발칸반도에 대한 지배를 더욱더 공고히 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메흐메트 2세 이후에 오스만 제국은 더욱더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9대 술탄이었던 셀림 1세는 이집트에 자리 잡아서 군사 강대국으로 성장했던 노예 왕조인 맘루크 왕조를 정복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슬람의 성지였던 메카와 메디나도 정복을 하면서 이슬람 세계의 지배자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드디어 칼리프의 지위까지 받으면서 오스만 제국의 수장이라는 세속적인 권력과 이슬람 세계의 칼리프라는 종교적인 권력을 양손에 갖추게 됩니다. 명실상부 이슬람 세계의 최강자국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오스만의 확장은 셀림 1세의 외동아들이었던 10대 술탄 슐레이만 1세 때도 이어집니다. 슐레이만 1세는 무려 46년 동안 즉위하면서 제국의 영토를 최대로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문학, 과학, 예술, 건축에서 오스만의 황금기를 이끈 군주로 추앙받습니다. 슐레이만 1세는 즉위하자마자 정복 사업을 시작해서 동쪽으로는 뒤에 배울 사파비 왕조와의 전쟁을, 서쪽으로는 유럽과의 전쟁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16세기 초 유럽에는 종교개혁, 그리고 프랑스,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의 대립 등으로 이제 오스만 제국의 확장을 저지할 통합된 힘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틈타서 슐라이만 1세는 메흐메트 2세가 완성하지 못했던 동유럽의 헝가리 정복을 성공을 합니다. 영토를 동유럽까지 확장하는 데 성공한 것이죠. 더하여서 그리스 북서부의 프레베자에서 벌어진 해전에서 슐레이만 1세의 오스만 제국의 함대가 베네치아 그리고 에스파냐 이런 나라들이 연합한 유럽의 연합군들에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중해 무역에서 우위를 점령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 메흐메트 2세 그리고 셀림 1세, 슐레이만 1세를 거치면서 16세기의 최강대국으로 자리 잡은 오스만 제국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어떻게 전성기를 맞이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전성기를 이끌어가는 동안 이 오스만 제국이 어떤 방식으로 통치되었고 운영되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우선 통치 분야에서 주목되는 것은 티마르 제도입니다. 티마르 제도는 오스만 제국의 군사와 경제 제도의 핵심으로서 일정한 토지를 받은 지방의 소유주가 지방 토지의 소유주가 농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두고 전시에 일정 수의 기병을 제공하는 제도였습니다. 주나라의 봉건 제도나 그리고 서유럽의 봉건 제도도 마찬가지로 땅을 주고 충성과 군사력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이 오스만 제국의 지방 치안과 그리고 군사력을 보강했던 것이죠. 이 제도를 통해서 이 오스만 제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요. 군사적인 수요에도 그리고 지방 행정 및 치안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 행정과 군사는 티마르 제도로 운영되었다면요. 오스만 제국이 수행하는 대규모 장기적 전투에는 술탄에게 충성하는 상비군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를 양성하기 위해서 오스만 제국은 데브시르메 제도라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데브시르메 제도는 정복지의 8살에서 18살에 이르는 청소년을 엄격하게 교육해서 제국의 병사나 행정가로 양성하는 교육 시스템이었습니다. 스파르타의 아고게와 비슷한 시스템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훈련된 병사들은 술탄의 칭위되었던 보병 예니체리에 소속되어서 술탄에게 충성을 바치는 칭위대로 활약하였습니다. 이러한 이 오스만 제국의 뛰어난 통치 방식과 경제적 번영에는 반드시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스만 제국의 경제력은요, 서아시아 지역에서 번성한 국가들이 항상 그랬듯이 중국이나 인도 등 동양 국가들과 유럽, 서방 세계를 잇는 중개무역으로서 큰 이득을 얻어서 경제적인 번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번영을 바탕으로 정복 활동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통치 방식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회가 하나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종교, 특히 이슬람 종교에 대한 강요가 아니라 여러 민족과 종교에 대한 관용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요. 이 오스만 제국은 이슬람 국가, 다른 이슬람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지즈야라고 하는 세산세 또는 세금만 일정 정도 납부를 하면 이슬람 종교가 아닌 다른 종교도 인정해주고요. 그리스 정교, 그리고 기독교, 유대교 등의 종교들의 공동체인 밀레트가 그 지역을 포괄적으로 자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밀레트 제도를 사용하면서 관용적인 정책으로 제국의 통합을 달성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관용 정책의 결과로요, 오스만 제국의 문화는
이슬람 문화를 바탕으로 하되 민족적으로는 튀르크, 지역적으로는 페르시아와 비잔티움 문화까지 융합된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을 띠게 됩니다. 학문적으로는 효율적인 확장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천문학, 지리학, 수학 등의 실용적인 학문이 발달했고요. 사회적, 문화적, 학문적 성과가 종합된 결과 이 블루 모스크라고 불리는 술탄 아흐메드 사원이 건축되면서 오스만 제국의 상징적인 건축물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오스만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 오스만 제국의 15세기, 16세기의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선을 살짝 돌려가지고 오스만 제국의 동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오스만 제국이 태동하고 있었던 14세기 후반에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도시였던 사마르칸트에서 칭기스칸의 후예라고 자청하는 티무르가 몽골 제국의 부활을 내세우면서 국가를 건설합니다. 바로 티무르 왕족이죠. 티무르는 칭기스칸이 이룩했었던 세계 제국을 만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칭기즈칸이 했던 방식으로 원정을 통하여서 중앙아시아 그리고 인도 그리고 서아시아에 걸치는 대제국을 건설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티무르가 군사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어요. 이 과정에서 이제 오스만 제국, 서쪽에 있었던 오스만 제국과 한판 붙게 되는데요. 이 전투에서 앙카라라고 하는 동네에서 도시에서 전투를 벌인 결과 티무르 제국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이쪽 방향으로, 동쪽 방향으로 확장하는 것을 저지하고 그리고 형식장의 복종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 지역의 강력한 패권자, 패자로 군림하게 되는 것이죠. 티무르는 몽골의 복수를 한다는 명목으로 명나라를 공격할 계획도 세웁니다. 그러나 이 원정을 떠나던 찰나에 병을 얻어요. 그래서 명나라 원정은 성공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 티무르 왕조는 수도인 사마르칸트가 동서무역의 중심점에 위치했었기 때문에 중개무역으로 크게 번영하면서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티무르가 죽은 이후에 이 강력한 리더십의 부재, 상속 문제로 쇠퇴를 하다가 결국 우즈베크인들에게 멸망을 하게 되죠. 이 티무르 왕조가 멸망한 이후에 오스만 제국과 경쟁하면서 서아시아 지역의 강대국으로 자리 잡은 왕조가 바로 사파비 왕조입니다. 이 사파비 왕조는 이스마일 1세가 건국한 이후에 이란, 그리고 이라크 지역을 정복하면서 강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4대 칼리프 알리의 직계 혈통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슬람교, 특히 시아파 이슬람교는 4대 칼리프 알리의 후손들이 칼리프직을 계승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슬람교의 분파였죠. 시아파 이슬람교를 옹호하면서 시아파를 국교로 정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스마일 1세의 모습이고요. 시아파를 이슬람의 국교로 정하였다는 것이 이 사파비 왕조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사파비라고 하는 명칭 또한 이제 이 시아파 이슬람의 분파의 명칭이기 때문에 사파비 왕조가 이 시아파 왕조인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 즉 페르시아 지역에서 사용하던 전통적인 군주의 칭호 샤를 사용하면서 페르시아 지역의 지배자임을 명확히 합니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 인도에서 번영한 무굴 제국, 그리고 사파비 왕조, 이렇게 16세기에 3대 이슬람 세력으로 군림하게 된 것이죠. 사파비 왕조는 이제 이스마일 1세 이후에 5대 샤 아스파스 1세 때 국내적인 혼란 요소들을 수습하고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스만 제국, 그리고 당시 강력한 해군으로 사파비 왕조를 위협하고 있었던 포르투갈을 무찌르면서 사파비 왕조의 전성기를 이끌게 된 게 바로 아빠스 1세였죠. 이 아빠스 1세는 이 과정에서 수도를 카즈비니에서 이스파한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파한이 세계의 절반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크게 번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티무르 제국과 마찬가지로 이 아바스 1세의 죽음 이후에 점차 쇠퇴를 하다가
북쪽에 아프간족이 침입을 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언제요? 18세기 전반에. 이게 앞서 강의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서아시아 지역의 문제들이, 수능 문제, 모의고사 문제들이 시기를 명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 시기에 어떤 왕조가 옆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6세기 초, 18세기 전반, 그리고 그 이전의 국가들이 어떤 시기에 건국되고 멸망했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선은 다시 오스만 제국, 그리고 시간은 19세기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 후반, 이제 오스만 제국의 확장을 저지하는 유럽 세력이 그리스의 앞바다 레판토에서 충돌하면서 오스만 제국과 유럽 세력의 큰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충돌에서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가 오스만 제국의 함대를 무찌르면서 이제 오스만 제국의 유럽 진출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에스파냐가 16세기 유럽의 강대국으로 자리 잡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결국 오스만 제국은 이 레판토 해전의 패배로서 유럽 쪽의 진출은 실패를 하게 되고요. 그 후로 점차 시대에 뒤떨어지게 됩니다. 유럽은 이 신항로 개척, 그리고 근대 국가의 발전, 그리고 절대 왕정, 이런 시기를 거치면서 세계사의 흐름을 주도하게 되는데요. 반면에 오스만 제국은 이후로 점차 쇠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이제 제국주의의 길로 들어선 유럽 열강들이 발칸반도와 지중해에 대한 야심을 보이게 됩니다. 그럼 누가 위기에 겪겠어요? 오스만 제국이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스만 제국이 큰 위기를 겪게 되죠. 오스만 제국은 이런 제국주의 침략에 대응을 했어야 하지만 연이어 이제 그리스의 독립, 이집트의 독립, 외교작전의 실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19세기 1800년대에 이르러서 유럽 애들이 유럽의 병자라고 불릴 정도로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스만 제국은 이제 술탄을 중심으로 탄지마트라는 일련의 개혁을 시도합니다. 옛날 교과서에는 뭐 은혜개혁 이렇게 적혀 있기도 했었는데요. 탄지마트는 튀르키예어로 개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개편하느냐? 제국주의 국가, 강력한 프랑스나 영국과 같은 그런 국가, 유럽 서양 국가들을 모델로 해서 행정이나 사법, 교육, 군사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우리도 근대 국가로 나아가 보자. 근대적 제도를 시행보자 라고 하는 일련의 개혁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개혁은 대제상 미드하트 파샤가 주도한 이 근대적인 헌법과 그리고 입헌 군주제 도입으로 정점을 찍게 됩니다. 그러면서 의회도 개설되고 여러 가지 개혁도 같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탄생한 오스만 제국의 헌법 그리고 의회는 개원한 지 한 달 만에 러시아와 전쟁이 터져버려요. 그러면서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원했다가 휴회했다가 개회했다가 휴회했다 이런 것을 반복하다가 결국 1년을 넘기고 해산되게 됩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성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후 술탄은 자기의 전제 권력을 공고함으로써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전제 술탄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 구시대로 역행, 원래 근대 국가로 다 발전을 했고 의회도 만들고 민중들의 의견도 듣고 하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전제 왕권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구시대로의 역행이잖아요. 이 구시대로의 역행을 지켜볼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대 교육을 받고 유럽 문물을 자유롭게 받아들이면서 이 오스만 제국에 대해서 개혁적인 생각을 띠고 있었던 이 문학가나 관료라든가 학자, 군인들, 특히 청년 군인들 이 중심이 돼서 청년 튀르크당이라고 하는 정당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청년 튀르크당은 의회가 해산된 이후에 이 술탄의 전제 황권으로의 복귀에 저항하면서 혁명 세력으로 뭉쳤습니다. 그리고 헌정의 복귀와 술탄 나가, 술탄 폐위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활동의 압박을 느낀 술탄은 결국 1908년에 헌정으로의 복귀를 선언을 했었고
청년 튀르크당의 혁명은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이제 이 헌법의 부활, 여성 차별의 철폐, 근대 시설의 확장, 교육과 세제 개편, 이런 근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일련의 개혁들을 청년 튀르크당이 중심이 되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 튀르크당은 이름에도 튀르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극단적인 튀르크 민족주의, 다른 종교와 다른 민족은 허용하지 않겠다 라는 극단적인 민족주의를 지향하던 탓에 다른 민족의 반발을 삼게 되면서 지지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뼈아픈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1차 세계대전의 동맹국으로 참전하게 된 것이죠. 1차 세계대전은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과 같은 협상국과 그리고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까지 이 동맹국이 펼친 유럽에서 일어난 큰 전쟁인데요. 1차 세계대전에서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에는 독일 편에 서게 되면서 결국 패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22년 이 오스만 제국과 청년 튀르크당은 이제 파리 강화 회의 이후에 체결된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서 결국 제국이 해체되었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전쟁 이후에 이 오스만 제국이 있던 자리에는 이 무스타파 케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로 하여서 튀르키예 공화국이 탄생하였고 이 국가가 현재 튀르키예까지 이르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 오스만 제국의 모습이었고 이 사진이 바로 이 청년 튀르크당의 모임을 가진 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스만 제국은 이랬다고 치고 그럼 다른 지역에서는 뭐 하고 있었느냐? 다른 지역은 뭐 제국주의 침략을 받거나 오스만 제국에 어떻게 저항을 했느냐라고 하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스만 제국이 쇠락하고 있었던 18세기하고 19세기의 이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아라비아인들이 쿠란의 순수한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와하브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무함마드 이븐 압둘 와하브에 의해서 제창된 이 와하브 운동은 이 와하브 왕국이라는 국가가 성립될 정도로의 큰 성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1818년 이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오스만 제국이 이 와하브 왕국을 탄압을 하면서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와하브 운동에 힘을 보탰었던 사우드 가문이 아라비아의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이 사우드 가문의 사우디 아라비아 왕국이 탄생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기에 페르시아 지역, 이란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패권을 잡고 있었던 국가가 원래 카자르 왕조라고 있었어요. 카자르 왕조가 근데 점점 몰락하기 시작을 하자 이 지역에 이권을 두고 영국과 러시아가 이 지역의 이권을 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진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카자르 왕조가 1890년에 카자르 왕조의 샤가 영국에게 담배 판매를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팝니다. 그런데 이거 담배 어찌 보면 큰 이권 사업이고 그리고 이 이권을 영국이 독점한다, 외국 상인이 독점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란 지역의 이슬람인들은 전국적으로 담배 불매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자말 아프가니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슬람 개혁가로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이 저항을 이기지 못한 샤는 1892년에 이 담배 전매권의 양도를 철회하긴 했는데요. 영국이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 손해봤다. 이에 대한 배상금을 요구하면서 큰 경제적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서구 열강의 경제적 종속이 점점 심해짐에 따라서 민중의 불만이 점점 강해지게 되고 결국에는 담배 불매 운동으로 자신들의 힘을 확인했었던 상인 계층 그리고 이슬람 지도자들이 입헌 혁명을 시도하게 됩니다. 결국 이 입헌 혁명이 성공하게 되면서 이제 헌법이 제정에 성공하게 되고 결국 이란은 입헌 군주국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 수능과 그리고 올해 모의고사 6월, 9월 모의고사에 어떤 방식으로 이 이슬람과 관련된 서아시아와 관련된 문제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6월 모의고사, 2024학년도 6월 모의고사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줄 친 이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샤르후는 이 왕조의 개창자인 부친과는 여러모로 달랐다. 부친이 이 왕조를 개창했다네요. 부친이 몽골 제국의 계승을 내세워서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몽골 제국의 계승을 내세워서 왕조가 건국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친이 명정벌을 시도했다라고 하네요. 몽골 제국의 계승을 내세워서 세운 왕조, 명정벌을 시도한 왕조, 바로 무슨 왕조입니까? 티무르 왕조겠죠. 그럼 여기 있는 부치는 티무르가 되겠습니다. 그럼 티무르 왕조와 관련된 설명 한번 찾아볼까요? 사마르칸트를 수도로 삼았다. 티무르 왕조의 수도가 사마르칸트였죠.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였다는 이제 그 오스만 제국 관련된 이야기고요. 이산드르와나 전투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 이제 이 아프리카 남쪽을 차지하면서 수행한 전쟁인 줄루 전투에서 있었던 줄루 전쟁에서 있었던 전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바스 1세 때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사파비 왕조, 이베리아 반도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 우마이야 왕조가 되겠네요.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는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수도, 각 왕조의 수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9월 모의고사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이제 가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살펴봅시다. 이것은 점토를 구워 만든 벽돌로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에서 발달한 가의 도시 니프루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우르, 수메르, 아카드, 쇠기 문자,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관련해서 줄 수 있는 힌트는 거의 다 주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가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추론할 수가 있겠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관련된 선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파르테논 신전을 건립하였다. 아테네와 관련된 선지고요. 기자의 스핑크스를 출조하였다. 이집트와 관련된. 태음력과 육심진법을 사용하였다. 3번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관련된 선지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하라파 등의 계획 도시를 건설하였다. 인더스 문명. 점을 친 내용을 갑골에 기억하였다. 중국 문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번 문제는 어찌 보면 난이도가 조금 쉬울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맞추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시 9월 모의고사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이제 이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봅시다. 이 장신구는 에데사 전투에서 발레리아누스를 포로로 잡았던 사프루 1세의 모습을 닮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파르티아를 멸망시키기도 하였네요. 그래서 이 에데사 전투에서 로마의 황제를 포로로 잡고 파르티아를 멸망시킨 왕조, 바로 사산 왕조 페르시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산 왕조 페르시아와 관련된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크테시폰을 수도로 삼았다. 사산 왕조 페르시아 맞죠?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오답 한번 볼까요? 티무르 왕조를 무너뜨렸다. 우즈베크인들. 우르두어를 사용하였다. 무굴 제국. 아프간족의 침입으로 쇠퇴하였다. 사파비 왕조. 키루스 2세 때 원통의 칙령을 새겨 반포하였다. 아시리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도 잘 기억해 줘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작년 수능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가 비잔티움 제국과 동맹을 맺자 칼리프 우마르 칼리프가 나왔네요. 야르무크 전투에서 비잔티움 제국의 군대를 괴멸시킨 후 총동원하여 메소포타미아로 보냈다. 이에 가는 카사디아 전투에서 코끼리 부대의 이점을 살려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패전하였다. 이듬해 2개월에 걸친 공방전 끝에 수도 크테시폰이 함락되었으며 샤한샤 아즈게르드 3세는 동쪽으로 도주하여 암살당하였다. 수도인 크테시폰이 나왔네요. 샤한샤가 나왔네요. 수도 크테시폰인 국가는 파르티아하고 그리고 사산왕조 페르시아라고 했는데 거기서 샤한샤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한 국가는 바로 사산왕조 페르시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산왕조 페르시아와 관련된 거 한번 찾아볼까요? 우르두어가 사용되었다. 무굴 제국.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았다.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정답이지요.
조로아스터교를 이제 조로아스터교가 번영한 조로아스터교를 신봉한 국가는 아케메네스 왕조 국가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조로아스터교 국교로 삼은 국가는 사사왕조 페르시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마일 1세에 의해 건국되었다. 사파비 왕조. 투르 푸아티의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우마이야 왕조. 키루스 2세가 원통에 칙령을 새겨 반포하였다. 아시리아가 되겠습니다. 선지가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제 14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지요. 이븐 할둔의 주요 행적이라고 하는데 이븐 할둔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이슬람 지역에서 싸웠구나. 근데 정작 가는 어디 있죠? 맘루크 왕조가 오스만 제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디로 출발했다고 합니까? 사마르칸트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사마르칸트를 수도로 한 국가가 어디였죠? 바로 티무르 제국이었죠. 이 티무르 제국과 경쟁했었던 국가들, 이 오스만 제국과 맘루크 왕조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마르칸트에서 왔다. 사마르칸트를 수도로 한 국가 티무르 제국이고, 이 티무르 제국을 건국한 사람 티무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추론은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이 티무르 제국일 것이다. 사마르칸트를 통해서 티무르 제국일 것이다 라고 추정한 후에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몽골 제국의 재건을 내세웠다. 그쵸. 티무르 제국, 몽골 제국의 재건 내세웠죠. 2번 맘루크 왕조를 멸망시켰다. 오스만 제국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셀림 1세가 이 맘루크 제국을 멸망시켰고 신성 로마 제국의 수도인 빈을 공격하였다라고 하는 건 메흐메트 2세 때 일입니다. 아바스 왕조로부터 술탄의 지위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오스만 제국과 관련된 이야기고요. 바그다드를 점령하고 훌라구 울루스를 세웠다라고 하는 건 몽골 제국의 훌라구가 되겠죠.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할 수 있었던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이란의 입혁혁명 그리고 수능 모의고사 문제까지 다 풀어보았는데요. 이제 수능을 중심으로 문제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부분들을 또 놓치기도 했는데 이 정도 포인트만 알고 있으면 수능에서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 한 가지라도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강의 인도사에서 한번 인도사에서 더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